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푸틴은 우크라 침공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나는 우크라 전쟁을 그 관계가 없어요. 그거랑 내가 뭐 도운 것도 아니고 내가 부추긴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하는 겁니다. 우크라 전쟁이 2월 말에 시작했었죠. 그런데 2월 초에 전쟁 직전에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열릴 무렵에 푸틴이 시진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가 되죠. 그리고 둘이 그때 발표한 그 이제 발표문에 따르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그 파트너십에는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오케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와중에서 러시아의 이중 목적 물품들, 즉 민수, 군수, 겸용 물품들 공급한 거는 중국이고요. 또 러시아의 에너지를 사줌으로써 전쟁에 돈줄을 댄 것도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서 중국은 그 이듬해인 전쟁이 난 지 딱 1년쯤 됐을 때 3월 달에 시진핑이 푸틴을 만나러 갔을 때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모스크바에 있을 때 바로 중앙아시아 오탄 국가들한테 이제부터 우리 중국과 중앙아시아 오탄 국가 정상회담을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정상회담을 소집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을 소집을 했습니다. 자, 이런 관계들인데, 그리고 또한 중국의 시다바리 용병 회사인 북한이 러시아에 이제 그 용병을 보낸 것도 마찬가지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중국이 작동을 한 거죠. 중국을 거스르고 북한이 그런 짓을 못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돈 낱말하듯이 이제는 아마 푸틴이 좀 후회할 겁니다. 뭐 이따오 소리를 한다는 걸 보니까 뻔뻔한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뭐 그래 뻔뻔한 소리인지 트럼프도 아는데 트럼프한테 올리브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저게 이제 이번 회담을 보면 이란에 대해서 뭐 아무 말도 못한 거, 그 다음에 우크라 전쟁에 대해서 나는 알리바이 있어요라고 이제 뭐 나를 뭐 전쟁의 공범으로 보지 마세요라고 변명한 거, 저 굉장히 구차한 소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중국이 이제 완전히 몰려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트럼프를 가지고 놀았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전 세계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 좌빨 친화자들이 미친 듯이 퍼뜨리고 있는 거짓 선동이죠. 이건 뭐 말하자면 만국의 친화자여 단결하라. 마르크스의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1848년 그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일치단결해서 거짓을 퍼뜨려라. 인간은 담론과 상징의 동물이다. 감정과 내수가 현실에 우선한다. 이러고서 이제 지를 발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도 거짓까지 이제 구차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란 전쟁에 관해서 트럼프가 몰렸다. 그래서 또 그 시진핑이 트럼프를 가지고 놀았다. 뭐 이런 거짓말까지 해서 정신승리를 하는 까닭은 뭐냐면 원래 오리지널 거짓이 파산을 해서 그래요. 오리지널 거짓은 뭐냐면은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다. 또 넘어선다. 중국은 뜨는 해, 미국은 지는 해. 그러니까 미국 패배주의. 이게 오리지널 거짓이죠. 이게 오리지널 거짓인데 이제 그 말 믿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지연 말단적인 걸로 들어가서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뭐 그 늪에 빠졌다. 이번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트럼프를 가지고 놀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조잡한 지연 말단적인 영역에 가서 거짓말을 막 씨부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뽕을 놓지 않으면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 자들은 당연히 그러겠죠.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 자체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자들이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끝났다. 미국이 패배한다. 미국이 이제 끝장났다. 이게 수도 없이 역사상 반복돼 왔어요. 한 100년 동안에만 해도 한 너댓 번 반복돼 왔습니다. 이게 인디안 기우제죠. 이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망해가고 있다. 망한다. 망할 것이다. 예, 이거의 첫 번째 사례 한 100년 전부터 따지면 1930년대 중반에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찬양했습니다. 미국의 지식인들이 우리 미국은 실업률이 25%인데 아우토반을 덮고 있는 히틀러의 나치는 눈부신 경제 회복을 이뤘습니다. 우리 미국은 실업률이 25%인데 대대적인 철도 개혁을 하고 있는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는 눈부신 경제 회복을 했습니다. 이러고서 개구라를 불었었어요. 지식인들이
무솔리니의 철도 개혁은 뭐냐면 철도의 전기화, 두 번째는 철도의 복선화, 세 번째는 직행 고속철, 뭐 로마와 어디 나폴리인가 어디를 직행 고속철을 했죠. 예, 그리고 볼로냐와 플로렌스, 피렌체를 직행 고속철인가 했어요. 아무튼 그 네 개 도시를 이리저리 엮었어. 그걸 이제 디렉트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디레티시마라고 불렀다 그래요. 예, 그런 걸 막 찬양을 했었다고요. 지금 고속철 찬양하듯이 중국. 요새는 별로 안 하지만 얼마나 찬양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더 이제 막 미국 망했다고 이제 울부짖은 인디안 기후제가 또 뭐냐면 이 미국 지식인들이요. 미국은 제비가 안 된다. 꼬리 말고 히틀러에게 협력해야 한다. 이러고서 또 인디안 기후제를 지냈어요. 1938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텔란트를 합병했거든요. 주데텔란트가 이제 그 독일계 주민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한 지역이고,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업지대예요. 저기를 먹지 않으면 내가 전쟁 일으키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무릎을 꿇고 저거를 체코슬로바키아를 회를 쳐가지고 히틀러한테 바쳤습니다. 뮌헨 회의죠. 그래서 뮌헨 것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영국 수상, 그 다음에 그 프랑스 쪽을 다 뮌헨 것들이라고 불러요. 주데텐란트. 예, 체코슬로바키아가 민주국가였는데 막 울부짖었거든. 체코슬로바키아 정치인들이. 뭔 소리야? 너희는 조용히 엠마 자식아 하고서 그냥 회쳐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이게 유럽은 옛날부터 정신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이렇게 이제 1948년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1939년에는 이제 히틀러가 스탈린하고 깐부를 먹고 폴란드를 치고 들어가서 폴란드 동쪽은 스탈린한테 넘겨주고 폴란드 서쪽은 독일이 집어먹었잖아요. 그게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이거든요. 그때 프랑스 무슨 짓 했게요? 원래 프랑스한테 돈을 다 지불하고 프랑스 비행기를 받기로 돼 있었어요. 폴란드가. 독일이 심상치 않으니까 비행기 보내줘 하는데 프랑스가 독일이랑 관계가 어그러질까 봐 입을 딱 씻고 패편이 없어요. 그러고 비행기를 안 보냈어요. 패편이 없어요. 비행기를 안 보냈다니까. 그래서 독일의 그 공군 앞에 그냥 노출돼 가지고 힘도 못 써보고 주저앉아 버렸죠. 폴란드가. 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탈린 쪽은 또 폴란드의 지식층이 골치 아프게 자꾸 저항할 것 같으니까 뼈대가 굵으니까 야, 장교들이랑 지식층 다 와봐 해갖고 몇천 명을 끌고 가서 숲속에서 죽여버렸잖아. 키틴숲의 학살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미국으로 와서 연쇄살인마가 되는 그런 종류의 영화가 있죠. 그게 양들의 침묵입니다. 닥터 하니발이 그 키틴숲 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양들의 침묵 영화가. 예. 어쨌거나 그때 이제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38년, 39년에 미국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뭐라 그랬냐. 우리 미국의 육군은 세계에서 거의 22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 나치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우리가 저 전쟁에 끼어들면 안 돼요. 우리 미국의 힘으로는 나치 독일에 비벼볼 수가 없어요. 그냥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러고서 개소리 했었어요. 미국 패배주의자들이. 인디안 기후제.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그 냉전 시작 무렵에는 미국은 제비가 안 된다. 결국은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게임이야. 이게 이제 물론 미국 지식인은 아니지만 세계적 철학자 알렉산드르 꼬제브. 예, 그 원래 이제 소련 혁명 때 17살인가 18살 때 프랑스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르 꼬제브는. 이 알렉산드르 꼬제브가 엄청난 철학자거든요. 근데 동시에 워낙 머리가 좋고 영민해가지고 그 프랑스에서 이제 그 무슨 역할을 했냐면 프랑스 정부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할 때 프랑스 측 입장을 거기에다가 이제 반영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까지도 결국은 이건 공산주의가 이겨. 그 시스템이 우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세계적 철학자도 그 정도 얘기인데 뭐 더 말할 거 있겠어요? 미국 지식인들. 뭐 상당수가 공산주의가 결국 승리한다 이러고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련의 과학기술을 봐라. 미국은 제비가 안 된다. 스푸트니크 위성을 봐라. 미국은 제비가 안 된다. 이 위성이 이제 1957년인가 떴죠. 이것이 계속 우리는 아폴로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자극이 돼가지고 한 게 GPS예요. 실은. 진짜 실용성은. GPS가 1960년대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시무시한 거죠. 이미 케네디가 1960년대 초에 대통령 하다 숨졌잖아요. 케네디가 앞으로 우주를 경영하는 자가 세계를 경영한다 그 말을 해요.
60년대 초에. 예. 여기서 잠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체제 경쟁 승리를 예언한 위대한 SF 알레고리가 있습니다. 비유가 있습니다. 1987년이면 아직 체제 경쟁의 승리가 아직 눈에 안 보일 때죠. 1989년에 동구가 무너졌고 1991년에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그 전이니까 출간이 1987년이면 원고는 1986년에 다 썼고 구상은 이미 1970년대부터 구상을 한 소설이에요. 아이작 아시모프죠. 위대한 사람인데 대한민국 출판계에서 이 사람을 욕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성경을 성서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해서 성경을 쭉 해석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A Story of Bible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출판사가 제목을 성경이라고 했어요. 아이작 아시모프의 성경. 나는 기독교 사람들 정말 바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지도자들. 그거 독신이거든요. 전 교회 안 다니지만. 성경에 관한 이야기와 성경이라는 것과 같은 거냐고. 교회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때 그 출판사 가서 항의하는데 한 명도 없어. 나는 머리가 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성직자를 하고 왜 기독교를 팔아먹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저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러니까 그때 나서진 않았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책이 성경이야. 그래서 아시모프가 성경을 번역해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자기가 본 성경이에요. 그래서 원작이 A Story of Bible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맞죠. 아무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울증을 유머 같은 걸로 이렇게 자꾸 극복해서 링컨도 그렇죠. 아브라함 링컨도. 그래서 아이작 아시모프의 유머집이 이렇게 읽을만 합니다. 번역 안 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두네로의 여행이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판타스틱 보이지 2고 데스티네이션 브레인이라고 원 제목은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소련은 특정 기술, 축소를 시킬 수 있는 특정 기술을 갖고 있고 미국은 메타 기술이에요. 보다 정확하게는 컴퓨터 통신 콜라보 기술을 갖고 있어요. 잠깐 지금 아직 PC가 이제 막 80년대 초면요. PC가 그냥 장난감 수준으로 286으로 나올 때예요. 인터넷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을 한다니까. 우리가 보는 WWW는요. 1990년대 작품입니다. 90년대 후반 작품이에요. 정확하게는 93년경, 4년경부터 처음에 세계 최초의 브라우저 내비게이터가 나왔어요. 92년, 93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인터넷, 따따따는 물론 그 아래를 이루는 통신 방식으로서의 인터넷, 그걸 IP라 그러죠. 인터넷 프로토콜. 따따따 아직 안 갔을 때 서버 간의 통신이라든지 이런 통신 방식으로 인터넷, 그거는 그 일찍부터 1970년대부터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 메타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기술을 위한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축소 기술이라 그러면 축소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기술인데 메타 기술은 이게 어디 쓰일지 몰라. 도박에 쓰일지, 불법 도박 서버, 포르노 산업에 쓰일지, 그 야동, 혹은 이게 무슨 뭐 군사 쪽에 군사 AI에 쓰일지, 의료에 쓰일지, 개인 간의 어떤 그 사회적 친교, 소셜 미디어에 쓰일지, 지금 백모가 보듯이 뭐 유튜브에서 컨텐츠 올리는 이런 거에 쓰일지, 넷플릭스 같은 OTT라 그러죠. OTT 서비스에 쓰일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메타 기술, 기술을 위한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거든요. 특정 기술에 뛰어난 거하고 메타 기술을 앞장서서 끌어가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메타 기술을 장악한 자가 특정 기술은 그냥 조져버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메타 기술 중에 최강의 메타 기술이 결국 뭐겠어요? 컴퓨터, 통신, 콜라보죠. 협업.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글로벌 지식 기반 AI. 여기에 해당하죠. 글로벌 지식 기반 AI가 되려면 컴퓨터하고 통신이 돼야 되고 사실은 제미나이나 챗 GPT를 매개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일종의 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물어서 확인한 거를 걔가 또 기억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로 다시 반응을 일으켜 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가 결국은 이긴다. 거기 작품에 보면 미국의 이게 메타 기술을 가진 데가 미국의 기술이 소련의 특정 기술을 이긴다. 이런 스토리예요. 스토리 자체는. 직접 읽어보십시오. 영화도 있으니까 영화 보셔도 되겠다. 넷플릭스에 찾으면은 잠깐만. 넷플릭스에서 찾으시면은 판타스틱 보이지 2가 있어요. 1 보시면 안 되고 2 보셔야 돼요. 예, 전혀 다른 거예요. 속편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본이 오니까 또 이제 또 인디안 기후제 또 나와.
미국은 제비가 안 된다. 일본이 세계를 정복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이 우길승천했죠. 주식회사 일본, 재팬 잉크에 눈부신 약진이 있었죠. 1995년 일본의 GDP는 당시 화폐로 5.45, 그러니까 5조 4,500억 달러로서 미국 GDP 7조 6,600억 달러의 71%까지 육박합니다. 무시무시했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틈만 나면 미국은 망한다 이런 소리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예. 이제 중국은 뜨는 해, 미국은 지는 해. 뭐 이거죠. 그래서 하이퍼 글로벌리즘 지식인들이 뭐냐면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은 기존 헤게몬, 기존의 유일 패권국이 신흥 도전자를 때려잡으려는 투키디데스 함정일 뿐이다. 시진핑은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현상 유지에 찬성합니다. 미국이 피해망상에 찌들어 중국을 억누르면 진짜 전쟁, 진짜 투키디데스 함정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는 2014년부터 한 얘기예요. 시진핑이. 투키디데스를 언급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인민일보도 언급하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 쪽에 오면 이제 조선일보 김대중 선생의 아주 명언으로 드러나죠. 안미경중 박쥐만세. 예, 그거죠. 안미경중 안미경중. 예, 박쥐만세 박쥐망세. 예. 뭐 김대중 선생님은 전혀 박쥐같이 안 생겼어. 조선일보도 아주 위대한 언론이죠. 무슨 박쥐신문이 아니죠. 아주 위대한 언론이죠. 그런데 아무튼 간에 박쥐 노선이에요. 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왜냐? 미국은 지는 해, 중국은 뜨는 해.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이 뜨는 해가 아니라 중국이 지는 해인 건 확실해졌으니까 이제는 그거는 됐고, 그냥 분풀이하고 이제 똥 싸지르고 다 판 망가뜨리려고 이제 뭐 트럼프가 시진핑 소나기 속에 들어가서 놀았다는 둥, 뭐 트럼프가 뭐 시진핑한테 당했다는 둥, 뭐 시진핑이 귀신 같은 그 수위를 발휘해서 트럼프의 수작을 깼다는 둥, YTN 제목이 그렇잖아. 뭐 그 다음에 이란 전쟁에서 지금 개피 보고 있다는데 온갖 거짓말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걸 계속해서 퍼뜨리잖아.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자기의 그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이룰 수 있고요. 그걸 믿을 수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머리에 뽕을 넣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말이라는 게 인간의 심리를 움직이고 인간의 심리가 움직여지면 그게 현실을 빚어내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한테 한 7가지 질문을 해보면 알아요. 자, 석유가스 에너지를 가져야 세계를 쥐락펴락하지 않겠어? 근데 미국과 중국이 어때? 예,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가스 생산국이고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가스 수입국입니다. 야, 그 농산품이나 식량이 충분해야 뭐 세계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겠어? 미국과 중국이 어때? 미국은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국입니다. 국제금융과 세계시장에 대해서 리더십을 좀 가져야지. 그래야 세계를 제대로 리드하지 않겠어? 미국과 중국이 어때? 지금 우리가 보는 항행의 자유, 국제무역, 국제금융, 세계시장 이거 다 미국의 작품이에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작품이에요. 미국이 시스템을 건설하고 운영해 온 거예요. 중국은 거기에서 단물 다 빨아먹고 식탁 받아가지고 단물 다 빨아먹은 다음에 촥 하고 톱을 꺼내서 그 식탁 다리를 자르는 마적대 약탈자고요. 그 다음에 우주 활용 개척 이런 문제가 있죠. 미국과 중국이 제비가 안 되죠. 예. 스페이스X의 그 펠컨 9 그 로켓 이런 것들을 중국이 따라갈 수가 없죠. 예. 또 거기에 실리는 여러 가지 장비, 전자장비, 위성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지리가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중국이 미국을 때리려면요, 기본적으로 10,000km 이상을 날아가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을 때리려면요, 1,000에서 2,000km, 1,000에서 3,000km면은 중국의 신부까지 때려요. 1,000에서 3,000km는 얼마든지 보내. 일반적인 순항미사일 혹은 전술 탄도미사일로 요새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즘 현재 500km지만 지금 실험은 이미 되고 있거든요. 1,000km짜리 이미 실험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제1도련에서 중국을 때리니까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되는 제1도련에서 중국을 때리니까 중국 때리는 거리가 1,000에서 2,000km예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을 때리려면 한 발 한 발이 다 기본적으로 10,000km 이상 날아가야 돼요. 예. 샹하이에서 LA까지가 1435km, 샹하이에서 DC가 11,994km. 며칠 전에 트럼프가 뭐 대만에서 자꾸 이렇게
내놓고서 노골적으로 독립하려고 그러고 그거 독립이라는 걸 내세워서 정치 게임을 하고 선동을 하고 이런 식이 되면 이거 그래서 전쟁 나게 되면 미국은 아니 9,000마일, 9,500마일, 15,000km를 날아가서 전쟁해야 되냐라는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미국 어디서도 충칭에서 예를 들어서 충칭에서 플로리다에서 충칭 간다. 충칭은 내륙 도시잖아. 그래도 15,000km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트럼프 영감님이 또 숫자 또 헷갈렸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한편 이게 이제 한국이랑도 직결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제1도련의 북방종단, 노던 터미너스라고 부릅니다. 북방종단인데 이게 중국 공산당의 심장부, 베이징. 이게 불과 1,000km라고요. 중국 공산당 같은 집단은 상하이에서 한 500만 명 죽는 것보다 종나라에서 100명 죽는 게 훨씬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거 더 끔찍하게 여기는 애들이에요. 상하이에서 500만 명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인구가 5억도 안 됐을 때 저기 대학진 일으켜서 5천만 명 굶겨 죽인 애들인데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쟤들은. 그런 건 눈에 안 들어와. 근데 베이징에 자기들이 오골오골 모여 사는 그 특권층 구역에서 단 100명이 죽었다. 이거 큰일이야. 그러면 중국 공산당의 심장부랑 제1도련 중에 제일 가까운 나라가 어디야?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돼요. 우리 운명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평화가 유지되는 거고 중국도 무서우니까. 6번째, 글로벌 지식 기반 AI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어때? 미국은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요. 중국은 검열회에서 다 끊으니까 뭐 구글 검색 엔진, 페북, x.com, 뭐 네이버, 카카오만 끄는 게 아니에요. 제미나이, 챗GPT 다 끊겨 있다고. 중국은 갈라파고스예요. 그러니까 일반 지식 노동자들이, 일반 사무직 노동자들이 글로벌 지식 기반 AI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식 노동 생산성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 금방 느낌 오실 거예요. 7번째, 소프트 파워죠. 미국의 지난 20년 동안의 소프트 파워는 뭐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문화 지배력이 지난 20, 30년 동안은 완전히 그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워크, PC, DEI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백설공주가 갑자기 흑인으로 나오잖아. 그 다음에 요새 또 문제된 게 뭐냐면은 좀 사람들이 배꼽 잡고 웃고 있는 게 그리스 그 고전이 있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죠. 그 등장인물들은 같은 거죠, 결국은. 거기서 이제 헬레네가 이제 문제적 여성이잖아요. 원래 스파르타의 왕비인데 트로이의 왕자가 이제 납치를 해가서 그거를 이제 모욕으로 삼아서 트로이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그 트로이 정복 전쟁에 관한 얘기가 이제 그 트로이 정복 전쟁에 관한 얘기가 그게 일리아드고 정복 전쟁이 끝나고서 그리스로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헤매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오디세이인데 그러니까 둘이 연작이죠. 그러니까 헬레네를 또 흑인 배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 지배력은 기존 코드는 뭐였냐면 하이퍼 글로벌리즘 코드예요. 그런데 이게 신규 코드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시장, 애국, 도덕적 보수주의.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이 문화 지배력의 코드가 혁신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좌빨들이 앞으로 힘을 못 써요. 이 우리나라 좌빨들이 친중 좌빨들이 이게 표절하고 있는 소스가 4군데거든요. 하나는 평양. 이젠 그것도 많이 표절 안 해. 많이 표절하는 거 중국 많이 표절해요. 중국 공산당 컨셉이나 개념을. 그 다음에 미국 좌빨들 많이 표절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공격했던 제왕적 대통령. 그 프레임은 1970년대에 미국 좌빨들이 닉슨을 공격할 때 쓴 용어예요. 아직 워터게이트 터지기 전에 닉슨 죽이려고. 그 다음에 미국과 프랑스의 합작품이죠.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 그게 PC, DEI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그런데 이게 미국의 문화적 지배력, 그 미국의 소프트 파워, 문화 파워는 지난 한 20, 30년 동안은 이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랑 관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하이퍼 글로벌리즘이 그걸 띄웠거든. 사회를 흐물흐물하게 만들려고, 주권국가를 흐물흐물하게 만들려고. 아주 사악한 짓이죠. 그래서 이게 그것이 기존 코드였는데 이게 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좌파 지식인들이 수입해서 쓸 수 있는 샘물이 이제 오염되고 말라붙어 가는 거예요. 얘들의 최상의 샘물은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거든요. 1990년대에 소련 망하고 나서 좌파들이 갈 길을 잃으니까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에 매달렸습니다. 90년대에
한 5년 동안 하루 평균 한 권 이상의 꼴로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의 책들이 출간이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말씀 안 믿어지시면요.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가면 책들이 쫙 다 나오거든요. 책 제목이나 부제목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가 있는 책을 다 뒤진 다음에 출간 연도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게 그때 제가 5년 동안 90년대 후반기 5년 동안 정리했을 때 1,000몇백 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에 한 권 이상 나와요. 출간이. 미친 듯이 쟤들이 흡수했다니까요. 그게 다 표절이야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다 떠들잖아. 성인지 감수성이 어떻고 저쩌고. 다문화고 다 그쪽 용어들이에요. 전부 원래.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 미국 지배력이 이렇게 돼서 강화돼요. 코드 혁신이 일어나서. 중국은 어떠냐? 소분홍 패권주의 아니에요. 중국 그 배타적 민족주의, 중국 공산당 민족주의. 게임이 되겠냐고. 그래서 인디안 기후제 중얼대는 자들. 그러니까 미국은 뜨는 해, 중국은 지는 해. 또는 지금도 미국 계속 이래저래 지연 말단적인 거 가지고 흠잡고 말꼬리 잡고 하는 애들한테 야, 7가지 한번 생각해보자. 석유가스, 농업식량, 국제금융 및 세계시장, 우주, 군사지리, 글로벌 지식기반 AI, 소프트파워. 하나도 중국이 짭이가 안 되네. 근데 어떻게 중국이 뜨는 애야? 이게 점점 더 망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잠시 생애 탈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좀 되시면은 회원가입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자율구독료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의 중국 가두기 신냉전. 네. 냉전이라는 게 가두기예요. 컨테인먼트니까 원래 냉전은. 저는 잡돌이라고 할게요. 트럼프의 중국 잡돌이. 예를 들어서 진행 중인 미군 혁신을 모두 제일도련에서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겨냥해요. 제일도련을 위해서 전부 한 거예요. 지상발사 장거리 미사일 500km에서 3000km 아닙니까? 프리즘 지금 500km 가는데 조금 있으면 1000km 버전 나오거든요. LRHW, R은 빠져요. 네 글자입니다. LRHW. 이게 지상발사 극초음속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폰, 지상발사 토마호크. 이거 다 500에서 3000km 레인지예요. 미국은 저런 거를 제일도련 너무 무서워서 한국에는 안 갖다 놔요. 오키나와, 대만은 문제 있으니까 안 갖다 놓고 필리핀에 오키나와랑 필리핀만 갖다 놓고 있죠. 일본과 필리핀에만. 한국은 자기들이 현무3 만들고 현무 만들어서 다 갖고 있고 천무 239 만들어서 갖고 있고 안 갖다 놓을 줄 알고 만든 거예요. 결사적으로. 왜냐면 여기는 베이징과 너무 가까워서 여기 갖다 놓는다는 얘기는 베이징 까버리겠다는 소리가 되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군사긴장이 막 어떤 레벨 위로 막 올라가요. 하늘 천장을 뚫고. 예, 그런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들은 뭐냐면 중국이 저런 무기 개발해봐야 중국은 미국 본토는 못 때려. 하와이도 못 때려. 그냥 애꿎은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만 때리는데 거기 때린다고 해서 본가가 끄떡없는데 중국이 이길 수 있나? 못 이기지?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미국은 제일도련에 딱 갖다 놓으면 베이징을 날려버릴 수 있고 아무데나 샹하이, 닝보, 텐진 다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무기가 저 모양으로 가고 있다니까. 전부 지상발사든 공중발사든 장거리 미사일로 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미 육군이 저거 무서운 겁니다. 지금 플라라라고 하는 거. 사실은 플라라는 프로젝트명이고요. 그러니까 Future Long Range Attack Aircraft. 그러니까 차세대 장거리 공격기라는 뜻의 프로젝트명이고 지금 모델명은 MD-75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2030년부터 이제 실전 배치가 돼요. 지금 이제 생산에 박차를 가고 있고 실전 배치가 좀 당겨질 겁니다. 2028년이나 29년으로. 저게 작전 반경이 무려 1482km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육군의 작전 반경이 1400km인 거예요. 저 미 육군의 일반적으로 블랙호크 대체에서 들어가거든요. 보세요. 미 육군의 작전 반경이 기본이 1400km야. 저게 근데 리퓨얼 한단 말이에요. 저게 다시 공중급유 한다고. 그럼 그거보다 더 가. 항속. 일단 비행할 수 있는 거리 자체가 거의 4000km예요. 아니 어디에서 싸우려고 저런 무기를 만드냐고. 제일도련 이용해서 중국을 신부까지 쳐버리겠다고 하니까 저런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시속 무려 518km.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무기들을 보면 이건 제일도련에서 중국을 겨냥한다. 저런 거 있으면 우한, 총칭 다 작살나죠. 타이완이나 오키나와에서 뜨면 우한, 총칭 다 작살나요. 저런 거 있으면은. 예.
F-47 마찬가지죠. 이것도 항속이거든요. 저거 항속이 3,000km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요. 저기 리퓨얼 안 하고도 굉장히 멀리 가는 거예요. F-35가 한 2,000km밖에 안 될 거예요, 항속이. 작전 반경이 한 1,000km 이상 나올 겁니다, 저거. 이게 그러니까 공중급유 안 하고도. 차세 스텔스 전익기. 저는 스텔스 폭격기라고 얘기 안 해요. 전익기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저게 통신 허브기도 하고 정찰도 하고 이게 훨씬 더 성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스텔스 전익기. 저런 형태를 전익기라 그러거든요. 비행기 기체 전체가 다 날개다 이거예요. 전체가 날개. 그래서 전익 B-21. 그다음에 공중살포 장거리 미사일. 저게 래피드 드래곤이죠. 그다음에 공중살포 저가 양산형 배 폭탄. 이게 엔두릴의 알티우스 같은 거죠. 합동 전투 드론. 저 수직으로 날고 수직으로. 저게 제트 엔진이 수직으로 상태에서 계속 저거 제트 터보 엔진이 수직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실속도 안 빠지는 거야. 원래 터보 엔진은 이렇게 어느 각도 이상 되면은 저거 되잖아요. 근데 저게 실속에 안 빠지는 이유가 뒤에 저걸 써요. 스러스트 노즐, 분사하는 그 방향. 그래서 실속 안 빠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엔진 자체는 F-110을 씁니다. 그러니까 F-15 비행기에서 쓰는 큰 엔진을 쓰고요. 뒤에 그 방향 조정을 스러스트 벡터링을 해요. 분출되는 거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앉고 또 수직으로 날아 올라가고 아주 살벌한. 저런 거 다 보면 중국을 겨냥한 무기들이에요. 제일도련을 근거지로 해서. 해군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수중 드론. 이거 지금 이란 해역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르카는 굉장히 큰 애죠. 초대형부터 미국은 이 수중 드론을 4클래스로 나눠서 하거든요. 오르카, 대형, 중형, 소형. 중형이 되면 어뢰 발사관에서 쏠 수 있는 거고요. 소형이 되면 사람이 한 2명이 같이 들고 갈 수 있는 게 소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뢰 발사관 중형, 사람이 들면 소형. 그다음에 초대형은 저건 컨테이너 박스급이고요. 그다음 그보다 좀 작아가지고 티코 사이즈 뭐 이러면은 이제 대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티코, 모닝카, 그 다음에 어뢰 발사관, 그 다음에 손으로 운반. 이렇게 해서 4클래스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델에 한 10가지 모델 지금 쓰고 있어요. 미 해군. 두 번째는 이제 차세대 구축함 프로젝트. 저거를 DDGX라 그랬을 거예요. 그걸 취소를 하고 35,000톤 이상의 대형 전함 프로젝트 BBGN을 시작을 했어요. 저 BBGN을 디파이언트 클래스 혹은 트럼프 클래스, 그러니까 트럼프급 혹은 디파이언트급 전함이라고 부릅니다. 핵 추진 방식으로 최근에 변경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 이름에 N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BBGN으로 됩니다. 무장은 수직 발사관이 뭐 한 128개에서 한 200개까지 몇 개 될지 모르겠고요. 대형 극초음속은 일반 수직 발사관보다 훨씬 길거든요. 저게 12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핵탄두 토마호크 쓸까 말까 고민 중이고요. 레이저포 두고요. 레일건 둡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 한 척에 배정된 예산이 17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 최초 한 척이 20조 원 정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발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죠. 20조 원이 넘죠. 자, 또 트럼프의 주거 잡돌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무기 전부 다 이게 제일도련을 노리는 거예요. AI 킬웹을 보면요. 이게 트럼프 일기에서 시작한 겁니다. 닥터 윌 라퍼가 옥스퍼드대 수학과 출신. 그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게 급 발전을 해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적용되면서. 그리고 2024년, 2025년에 중동 충돌이 계속 있잖아요.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가자에서 국경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국경 넘어 들어가서 아주 무참한 살육을 해서 그 24년, 25년 내내 충돌 있잖아요. 그 충돌에서 이스라엘을 지원을 했다고요. 저 AI 킬웹이 감시정찰하고 그거 보내주고 그 탄도미사일 정보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2026년 이란 전쟁에서 완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미군 쪽에서 나오는 말이 그러니까 제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랬죠. 미국, 한국, 일본 이게 다 대만은 뺐고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는 원래 들어와 있었고 이거를 전부 6개국 연합군의 통합 AI 킬러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한 달 전쯤 한 보름 전에 끝났나 필리핀 발리카탄 2026 다국적 연합군 훈련에서 이걸 이제 좀 단순한 형태로 실험을 했어요. 국가 간의 무기 연결하고. 그래서 이게 실현 가능성을 검증을 한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중국 겨냥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 가두기, 신냉전 이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군사 지정학으로 보나 또 경제로 보나 우린 경제도 중국이 주저앉으면 엄청 유리하잖아요. 지금 한국 경제요. 저 중국 주저앉으면 날아 올라갑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랑 붙어볼 만한 놈이 없어. 우리 경쟁력이랑 특히 인구가 다시 좀 늘어나기 시작한다든지 회복되기 시작하면 더 그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란에서도 밝혀졌지만 베네수엘라에 의해서 이란까지 저렇게 힘 못 쓰고 이제 넘어지면 북한은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게 돼요. 중국도 가만히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 글로벌리즘, 걔들은 중국과 러시아랑 비즈니스 하지 않으면 깨지니까. 하이퍼 글로벌리즘, 그 다음에 그 친중, 좌빨, 이게 다 지금 그냥 이 친하좌가, 친하자가 아니라 친하좌가 광분, 풀발기,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가지의 퀘스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석유가스?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세계 패권을 잡아? 농업식량? 전 세계에서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해상 자유항행을 통해서 수입하는 놈이 어떻게 세계 패권에 도전해? 국제금융 및 세계시장에 대한 리더십이 전혀 없고 그걸 약탈해온 마적대 같은 놈들이 어떻게 세계 패권을 잡아? 우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2류, 3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 패권을 잡아? 군사적으로 미국을 때리려면 ICBM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때리려면 1000km에서 3000km, 1000km에서 2000km 가는 장거리 미사일을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게 군사적인 그 어떤 힘겨루기가 이게 게임이 성립해. 하나는 제일도련을 자기 마당으로 자기의 진지로 쓰고 있고 하나는 그냥 생짜배기로 태평양 전체를 날아가야 되는데. 6번째, 글로벌 지식 기반 AI를 만립 방어역으로 다 차단해 놓은 갈라파고스 애들이 지식 생산성이 따라가겠어? 못 따라가고 주저앉을 텐데 그게 세계 패권 잡겠어? 소프트 파워. 미국은 소프트 파워가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개혁 혁신되고 있는데 중국은 뒤로 주저앉아서 소분홍 패권주의, 소분홍 중화뽕으로 그냥 막 치닫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세계 패권 잡겠냐? 이 7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중국 해바라기들 그냥 가끔씩 이렇게 좀 정신 참교육을 좀 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좀 좋아질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